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1장 부가가치세 총론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강의는 인터넷 강의로는 처음 해보는 강의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이때까지 많이 하는 이제 그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총 구성은 총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회계 1급, 전사세무회계 2급, 전사세무회계 1급 이제 모두 3종목에 해당이 돼서 부가가치세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전사회계 1급에서 이제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각보다 길게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길게 나오는 부분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위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전산세무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실무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후속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을 모르시면은 실무를 해 나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전산세무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론에서 그 실무 문제 2번에 대해서도 전산세무회계 2급과 똑같이 시험제 나오지만 전산세무회계 1급은 추가적으로 이제 전폐입력 추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산세무회계 2급에 4를 덧붙여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수업 목표는 부가가치세 총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세부 수업 목표는 부가가치세 정의를 설명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설명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설명할 수 있고, 과세 단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모듈인데 이 학습 모듈의 소개는 NCS 교육을 한다는 목적하에 이제 작성된 문구입니다. NCS 아시죠? 국가 표준 능력 지무라고 되어 있는 NCS 코드에 의해서 이번 부가가치세는 이 3개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물론 NCS 안에서도 BNCS는 존재를 합니다. BNCS 부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해서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9개 장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장으로.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이제 9개 장인데 전산세무회계 1급하고 거의 똑같이 갈 거예요. 아마 한 90% 정도는 똑같이 갈 겁니다. 왜냐면은 시험 문제가 이제 점점 깊게 나오는 그 부분이 세무회계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T 자격시험도 부가가치세 부분은 시험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AT 자격시험 부분은 FAT 1급, 그 다음에 TAT 2급, TAT 1급 이 3개의 종목에서도 부가가치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그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은 AT 전용 따로, 그 다음에 한국세무사회 전용 따로 해가지고 문제 연습을 할 때 이제 그때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총칙입니다. 자, 총칙인데,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를 얘기를 해요. 소비를 해야지만 세금이 붙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를 해야지만 세금이 붙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고 이제 10%, 물건을 팔고에 대해서도 10%에 대한 부가세가 다 붙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사고 아니면 물건을 팔고 소비해야지만 이제 세금을 붙는 구조가 부가가치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의의는 재와 용역에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화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에 10%, 그 다음에 다른 물건을 샀을 때도 10%, 그 다음에 또 물건 샀을 때도 10%에 대한 부가세가 다 붙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살 때의 경우고, 이제 파는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제품으로 이제 도매를 할 때 10%의 부가세가 붙고,
소매를 할 때도 10%에 대한 부가세가 붙고, 그래서 소매를 판매를 할 때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도 10%에 대한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이제 세금을 거둔다고 해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의의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10%가 붙고, 팔 때, 도매할 때 10%, 그 다음에 소매할 때 10%,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도 10%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라는 얘기를 이 부가가치세 총칙에 대한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는 국가에서 주최하는 세목입니다. 국세에 해당이 돼요. 국세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에 해당이 돼요. 간접세. 그러니까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납부는 누가 하냐면은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되어 있는 최종 소비자가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은 사업장이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가 그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접세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등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부가세를 신고를 하고, 부가세 납부는 최종 소비자가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세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개별 서비스도 해당이 돼요. 개별 서비스도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신고하는 자는 사업장이 되겠고,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결국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결국 간접세로 찰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얘기했었죠. 물건을 사고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부가세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그 다음에 물세라고 하는데, 물세는 이제 물건에 대한 재화 또는 용익에 붙어요. 인세는 이제 사람 인자로 붙어서 사람에게 붙는 세금을 얘기하고요. 물자는 이제 물건에 대한 붙는다는 그 한자어를 취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얻는 거기 때문에 물세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인세는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인세와 물세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대한 재화 및 용역을 이제 사고 팜으로써 이제 그 부과하는 부가세가 그러니까 물세가 되고요. 인세는 내가 벌어들인,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소득에서 벌어들인 그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인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세와 물세는 잘 구분해 줄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은 소비형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세금이 붙는다고 했었죠. 물세라고 했었죠. 각 거래마다 물건에 세금이 붙는다. 아까 얘기했었죠. 물건을 판매할 경우, 도매를 판매할 경우 10%, 도매에서 그 다음에 또 소매를 넘어갈 때 10%, 소매에서 이제 최종 소비자 넘어갈 때 10%. 그러니까 모든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다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물건에 세금이 붙는다. 이거를 다단계 거래세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다단계 거래세라고. 그래서 이제 소비형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가장 중요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한 납부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한 납부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부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하지만 전단계 거래공제법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시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이제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주의해 주시고요. 자, 면세제도가 있는데, 면세제도는 역진성 완화 목적에 생긴 제도인데, 부자에게도 똑같이 10%고
그 다음에 못 사는 저소득층 있죠. 저소득층에도 똑같이 1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자에게 10%를 걷는 거는 사실상 큰 부담이 없지만 서민에게 있어서 10%에 대한 금액은 상당히 부담이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이제 국민 후생 용역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시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역진성 완화 목적으로. 그래서 면세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소비지국 가세 원칙은 이제 국가 간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호가세주의에 의해서 수출 시 세율은 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제로 텍스죠.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세는 0%에 대한 세율을 정해왔습니다. 소비지구 가세 원칙. 이거는 수출하는 이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0%의 세금을 부과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세한 부분은 이제 영세 부분에서 이제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밑에 같은 부분 있죠.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가치세 세율입니다. 부가시세 세율은 단일 세율로서 10%에 해당돼요.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10%고요. 그래서 거래마다 계속 부가세가 붙죠. 그러니까 소매할 때 10만원, 소매할 때 10만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 의해서 판매하는 경우 10%.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판매할 때 10만원이라면은 부가치세는 10%만큼 과세가 되어서 11만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상품으로 구입하는 자는 부가시세 10% 포함해서 11만원이 되지만 상품에서 이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까지 이제 구입을 하고 플러스 마진이 붙죠. 마진도 붙어요. 그래서 15만원에서 판매하면은 또다시 여기 10%가 붙어서 16만 5천원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이제 거래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게 즉 뭐냐면은 다단계 거래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가시세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부가시세 납세 의무자는 이제 크게 이제 5가지 나눠지는데 부가시세 납세 의무자예요. 부가시세 납세 의무자는 크게 5가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 그다음 법인 사업자, 경업 사업자. 경업 사업자는 뭐냐면은 이제 면세 사업도 하고요. 과세 사업도 둘 다 같이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경업 사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 같이 하는 이제 사업자가 경업 사업자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 부가시세에 의한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경업 사업자,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특히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지만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이라든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러니까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는 10%만큼 납부를 해야 한다 하는 납세 의무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가시세 납세 의무자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에서 계속 보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 돼 있죠. 개인 사업자, 그 다음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있는데 자, 납부세액은 똑같아요. 경업사업자까지 다 똑같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부가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만큼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할 금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도 똑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경업사업자도 똑같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값. 그 다음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라는 자체가 없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상
사업자 있고 재화를 수입한 자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 세액계산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세 가지만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해요. 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 법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경업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또는 이제 면세계산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못하지만 이제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증빙서류에 해당이 되고요. 면세계산서 이게 꼭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는 꼭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 요건입니다. 사업자 요건. 사업자 요건은 특히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영리성이에요. 영리성. 그러니까 영리 유무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리회사, 그 다음에 영리회사 목적하는 비영리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영리회사인지 비영리회사인지 이런 거 자체 구분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소비세가 발생하면은 이제 부가세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영리 유무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영리 유무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영리회사, 비영리회사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모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업성이라고 있는데, 사업성이라는 거는 이제 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매출세액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업자를 갖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죠. 사업자가 없으면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제 뭐 직거래라든지 뭐 중고나라 직거래라든지 그런 게 돼 있지만, 중고나라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반복성이 없어요. 반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지를 계속 줍는 사람이 반복성이 존재하면 부가세는 당연히 성립이 돼요. 그런데 비사업자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쉽게 생각하면 비사업자가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한다. 그럼 이게 반복적이냐 이거예요. 사업적이고,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냐. 물론 매일매일 판매하면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고나라가 뭐 자기 갖고 있는 물건을 더 이상 못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죠. 중고로 해가지고. 그게 계속 계속적이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라는 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고 있고요. 사업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재화나 용료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결국 어떤 형태? 반복적이나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부가세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만약에 이제 계속적이나 반복적인 거 그게 없다고 하면은 부가세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와 사업 통념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부분에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부가가치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그러니까 물적 기준에 주된 사업이 부수되는 다른 사업장의 연장이 아닌 별개의 것.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가 그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부수되는 거는 이제 다른 사업장에서 이제 끼워 넣어서 팔아요. 그거는 부가가치세가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업장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끼워 넣어가 판매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를 할 거면은 자기 사업장에서 똑같이 이제 판매를 해라. 그러면은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사업장의 연장이 아닌 별개의 것이라는 거는 다른 사업장에서 이거를 같이 끼워 넣어서 판매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끼워 넣어서 판매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적 기준이 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른 사업장의 연장이 아닌 별개의 것.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거죠. 내 물건은 내가 직접 판매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부가세가 징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업장에서 끼워 넣어서 판매해라. 그거는 부가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이제 요건에 대한 세 가지를 보시면은 영리 유무와 관계없는 영리성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의 물건을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야지 부가세가 되는 거고, 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성립할 수가 없죠. 아까 왜냐면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재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성은 물적 기준이 주대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의 연장이 아닌 별개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 물건은 내가 직접 판매해라. 그러니까 다른 거에 끼워 넣어서 다른 사업장에 이렇게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입니다. 과세기간. 이 과세기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6장에서도 한번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과세기간은 무슨 수를 쓰셔도 전부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 부분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것도 같이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1년에 2번입니다. 1년에 2번이에요. 그래서 1기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2기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2회 납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끊어서 1기와 2기를 나누어서 6개월 단위로 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납부합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끊어요. 3개월 단위로. 그래서 1기 예정은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9월 30일까지, 2기 확정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가 9월 22일이니까 2기 예정에 해당하는 신고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사업자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규 사업자죠.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을 해요. 사업 개시부터 해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20일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4월 20일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그러면은 사업 개시부터 시작해서 사업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죠. 그래서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이게 과세기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 있죠. 폐업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해서 폐업일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4월 20일에 폐업을 했다라는 예를 들어보면은 과세기간 시작일은 이제 1기 확정인 4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가지고 폐업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일반 가세자가 간이가세자 변경 또는 일반 사업자 간이가세자 변경되어 있는데, 자, 이 위에 거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상 의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알고만 계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가세자가 간이가세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시면 되고요. 간이가세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기간의 개시일부터 신고기간에 속하는 말일까지
이렇게 보고요. 일반 사업자는 이제 1위부터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종료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 폐업한 사업자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하는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예요.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대 생각하면 돼요. 폐업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납세지입니다. 납세지. 자, 부가가치세는 원칙은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의 납세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이제 이 칸이 있으면은 여기에 주소가 입력이 돼 있어요. 주소가. 그러니까 납세지는 해당 그 사업을 하는 이 주소의 납세지로 하는 게 바로 원칙인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예외적인. 그러니까 원칙은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의 납세지를 보고 있고요. 이제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예요. 광업은. 그러니까 즉 석탄 같은 경우 있죠. 석탄. 요새는 뭐 석탄 사업이 이제 거의 폐업에 올려가지고 석탄 사업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광업 같은 경우에는 광업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예를 들어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충청남도 당진시 송화구입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돼 있는데 이거는 세무 2급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세무 2급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회계 1급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한 소재지를 얘기하고요.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예요. 그래서 이게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시험 문제 나오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점 소재지. 그러니까 법인은 본점 소재지 또는 지점에 대한 소재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 다 틀려요. 법인은 무조건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얘기합니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한 주소지를 얘기를 해요. 주소지. 그래서 절대 본점이나 지점에 대한 소재지 이러면 틀립니다. 등기부상 소재지 얘기하고요.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를 얘기합니다. 업무 총괄 장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사실상 이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개인 운영은 그러니까 법인 적혀 있으면 무조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무인 자동 판매기는 무인 자동 판매기가 이제 사업장이 안성에 존재하면은 이제 그 무인 그거를 자동 판매기를 이제 설치를 하겠죠. 설치하는 곳이 대구에 있고 문경에 있고 뭐 상주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대구의 소재지, 문경의 소재지, 상주의 소재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인 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인 판매기에 의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성립되는 건 맞지만 사업장은 이제 만드는 곳이 안성이라고 하면은 뭐 대구에서도 무인 판매기가 있고 문경에도 무인 판매기가 있을 거고 상주에도 무인 판매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무인 판매기를 대구에서 현금 얼마 뽑았으니까 부가세 신고하고 문경에는 얼마 뽑았으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고 상주에는 얼마 뽑았으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 무인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무인 판매기를 만드는 곳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부가세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설치되어 있고 문경에 설치되어 있고 상주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게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를 얘기해요. 업무 총괄 장소. 그러니까 즉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 그걸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안성이
이제 사무실 존재하면은 안성에서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무인 자동 판매기가 존재하면은. 그래서 업무에 관한 총괄 장소를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당연히 등기부서 소재지죠. 부동산 임대업은. 예를 들어서 아산 탕정에 이제 부동산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을 임대를 하니까 이제 아산 세무서가 이제 관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점은 이제 뭐 대구에 있는데 임대하는 곳이 아산 탕정의 부동산 존재예요.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산 세무서에 관할을 두겠고, 아니면은 서울에 동대문에 이제 뭐 청량리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동대문구 세무서가 이제 관할 세무서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 주소지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임대하는 곳에 소재지가 되고요. 다단계는 뭐 딱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 판매 사업자도 딱히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까지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업장이 어디로 납세지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거예요.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이 가장 헷갈리게 나와요. 그리고 무인자동 판매기도 업무 총괄 장소다. 이거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치장은 이제 다음 이제 파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